네, 오늘 또, 벌써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벌써 14번째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한 절반 이상은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근현대사 내용을 들어왔었고, 이 근현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쭉 수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오늘 또 그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왔었고, 그 내용에 간략한 내용을 좀 해봤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외세들이 어떻게 침입을 하고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복습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19세기의 상황을 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알고 정리해 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를 비롯한 정치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의 전쟁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도 임진왜라든지 두 호란들 그쵸? 병자호란인과 정묘호란 등을 거쳐가면서 이 흐름 속에서 혼란을 잠재우고 혼란기의 상황이었고 이 혼란 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몰락된 상황이었습니다. 몰락된 상황이었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러면서 집권했던 세도 가문들 그러면서 세도 정치들이 등장하면서 부정부패, 매관매직, 그리고 200여 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던 경복궁의 상황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세금이었던 삼정 당연히 무관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농민분기가 이루어졌던 혼란기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국내적인 상황을 개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들을 수출해내고 이 세도 가문들의 정치적인 후원기구 마치 큰 정치적인 이 권력기구였던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폐지까지 하면서 의정부와 산군부를 부활시켜서 정치를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법전, 대전회통이라든지 육전조례를 다시 편찬을 하면서 법으로도 개혁을 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복궁 중간 즉 왕실의 위험이 떨어졌기 때문에 왕실의 위험을 되살릴 수 있는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양반들에게는 원납전을 징수하거나 또는 상평통과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당백전이 발행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일으켜야 결국 물가를 폭등시키고 민심은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양반들의 묘지림, 즉 묘 주변에 있는 나무들 베개하거나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하기 때문에 아씨 흥선대원군 집권에서 흥선군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또 나라 꼴이 더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민생안전 사람들을 이렇게 좀 호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누락된 토지들을 찾아내고 거기에도 조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정치 개혁들을 펼쳤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위로 올라가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양선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뭐가 등장해요? 서양의 배들이 막 출몰하던 시기예요. 막 서양의 배들이 출몰하고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랑 통상수교 수교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러시아는 이 당시에 또 연해주를 획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도 이 흐름의 물살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천주교나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퍼져나가니까 천주교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일단은 신분제가 동요될 수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모든 신분과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다라는 신분제가 동요될 수 있는 이러한 사상들이 퍼져나가고요. 또한 뭐가 있어요? 그쵸.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천주교를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거는 우리 민족과 이런 지금까지의 이런 뭐랄까요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금지를 당하면서 병인 박해 가 이루어지죠. 이 병인 박해 속에서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함대가요 강화도를 침략을 해오고요. 그래서 터진 게 바로 병인 양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수산성에서 정족산성에서 항전을 벌이게 되고요. 항전 결과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외교장각 여기 강화도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외교장각이라 해서 외교장각이라 합니다. 이 외교장각의 도서들과 이 강화도 주변 지역들의 문화재들이 약탈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 병인 양요가 터지고 바로 2년 뒤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요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거절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오페르트가요 흥선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합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흥선대원군이 서양 놈들은 우리와 수교를 맺어서 안 된다는 더욱더 확고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지가 강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자, 또한 병인양요가 터졌던 이 해에요. 평양에서는요, 미국이 침입을 해왔고 통상하고자 평양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공격을 해와요.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 평양 사람들 이양선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배상금 지불과 통상을 요구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또 침입을 해옵니다. 침략을 해오고요. 초지진까지 상륙을 하고 덕진진까지 점령을 해서 하고 이제 미군이 광성보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어지연 부대가 항전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이 철수를 하고요. 결국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건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척하비 속의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자, 이 이후에 홍선대원군은요, 사실 하야를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통상개화론도 그러면서 이제 통상개화론이 대두를 하죠. 세상 밖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과 통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나라를 더 열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이론과 주장들이 펼쳐나가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스스로 정치를 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은요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요호가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계기가 드러나죠. 그 결과 우리도 이제 일본과 또 한행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결국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조약은 뭐라 불러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조약이 체결된 것이 강화도였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속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고요. 부산을 비롯한 인천, 원산 이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 일본이 우리 땅을 해안을 침략할 수 있는 해양 침략권이 허용되는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영사재판권이 인정되는 또 불평등한 조약이 들어있어서 이 강화도 조약 자체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약 외에도 부록 조약이 있죠. 부속 조약이 하나 더 체결이 돼요. 2개 정도 체결이 되는데 조일수호, 조규, 부록 하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계항장 즉 이 부산, 인천, 원산 이 주변 지역에서는 무역을 할 때 일본 화폐를 써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거류지라고 해서 머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들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 원산 이 지역에 일본인 마을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으로는 쌀과 비롯된 이런 곡식류를 무제한 유출을 해도 됐었고 무관세가 허용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와서 1882년에는요 미국과 수교를 하는데요. 왜 미국과 수교를 하느냐?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선의 종주권을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미국을 우리에게 알선해주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계몽집이요. 드려온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면서 더욱더 미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이 형성이 되죠. 이 안에는 영사재판권 당연히 허용되고요. 최해국대우라고 해서 최해국대우는 이제 조미통상조약을 통해서 들여온 조건인데요.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게 돼도 그 외의 나라들도 미국이 좋은 조항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조항이다라고 했었고, 거중조정이라 했죠. 거중조정이라 하면 미국이 미국이 위기를 맞이하면 조선이 도와주고, 조선이 위기를 맞이하면 미국이 도와주는 그런 조항인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를 이제 고종이 되게 믿어가지고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미국에게 거중조정 요청을 합니다만은 일본과의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거중조정이나 영사재판권, 최해국대우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보시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해 봤고요. 우리 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론자들이 개화파가 이제 실질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개화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 바로 박규수와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개화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자, 북학파 실학자들 사상의 어떤 발전적인 회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학자들의 이런 사상들이 계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국외적인 거는 청나라의 양무운동, 그리고 일본의 문명회화론의 영향으로 이렇게 개화 사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도 서양과 조약들을 맺고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이 이제 개화 사상이죠. 이것이 이제 퍼져나오면서 19세기 중년부터는요, 자주적으로 문명을 개방하고 외국과 통상할 것을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면서 개항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파들이 형성이 됐더라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요, 또 개화하는 것도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자, 이들은요, 서서히 개화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온건개화파와 아니다, 그냥 어차피 개화할 거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빠르게 개화하자라는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급진개화파들은요,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급진적으로 개화하기를 원했고요. 반면에 온건개화파들은요, 기존 세력들이었고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통적인 관례를 따르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누가 있느냐? 김홍집이라든지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요, 민씨 정권과 결탁이 되었었고 집권 세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청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라고 한다면 동도 서기론, 즉 청나라도 양무운동 이전의 모습처럼 중서 채용이라고 하죠. 맞나?
중체서용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도, 네, 도덕이나 이론은 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한국말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것만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이론이 동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그냥 바꿀 것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를 했고요. 이들은요, 전제군주제, 즉 왕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와 비슷해요?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따온 개혁 모델이 양무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면에 이와 반면에서 이 급진개혁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자, 소장파 관료들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임오군란 이후에 청해 간섭과 정부의 4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이들 이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너무 사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치, 사회제도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그냥 다 뜯어고치자라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변법적인 개화론자들이었고요. 이들은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왕실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하고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와 비슷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개화도 두 흐름이 존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료를 통한 자료들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 내용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개혁 이후에 그럼 정부들은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는가? 그래서 개화파들의 인재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자, 일단 정부는 수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외국에 좀 나가봐서 들을 게 뭐가 있는 것들을 파악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외교의 목적, 외교 사절로서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본따오기 위해서 모습과 그 세계 정세 파악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선제 방안들을 좀 보면서 앞서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이거 근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를 파악하고자 그래서 수신사를 파견하고요. 처음에는 김기수를 중심해서 파견이 되고 2차 파견 때 뭐가 들어가요? 이때 는 이제 또 조선 생략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죠. 이 내용 속에 이 조선 생략 그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통리 기무화문이라는 개화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 바탕에 12사라는 것을 설치해서 외교와 군사, 통상, 재정 등의 분야에서 개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5군형에서 2개인 2영으로 바꾸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별기군을 설치를 해서요,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신식 군대를 만들 때 이 가르칠 교관으로서 교관이 아무 지식이 없으면 이걸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 교관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관을 양성을 해서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근대화를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실찰단이라든지 영선사 이런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자, 조선실찰단은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일본에 가서요, 일본의 문물 제도를 시찰을 하고요. 개화 추진에 의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선사는요, 청나라에 가서요, 근대 무기의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습득을 해서 기기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빙사는요, 40여일간 미국에 가서 순방을 하고 일부는 또 유럽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화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나 정부가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해외 파견한 학생들의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개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개화에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개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과 세력들이 존재하겠죠. 이들은 되게 전통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위정, 자, 정이라고 하는 것, 즉 올바른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세우고 지키고요. 척사, 사학이라고 하는 사사로 좀 사악한 그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은 없애자. 이단적인 거 없애자라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이 위정척사 세력들은요, 이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성리학이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지켜야 되고 사학도 사사로운 것들, 그리고 이단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 해서 이게 바로 뭐다? 천주교, 서양 문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척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요, 성리학의 화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 일본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는 반침략, 반외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보수적인 유생층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항로라든지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유인석이라든지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주장 많이 하고 상소문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올바른 거, 사적인 거에 뭐가 있나, 사사로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리학은 되게 문명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전통적인 질서다. 그래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천주교는 야만적이고 오랑캐의 문화다. 그래서 이들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운동이 전개되는가라고 한다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 60년대는요 주로 주도했던 인물이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강의 통상을 요구하는
병행양육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고요. 통상수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는 척화해야 된다. 이것이 주된 논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료를 좀 보시면 상소문입니다.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의 서양 세력들 침입해오고 막 무사히 하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요. 비록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일지라도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하는 행보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는데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여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패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에 건너오는 적을 징벌케 하소서. 얼마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배척하고 물리쳐라.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최익현이 주도를 하는데요. 문호 개방을 하고자 막 하는 그런 모습이고 강화도 조약을 막 체결했을 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최익현은요. 외양일체론 그래서 일본과 양 서양은 일체 하나의 몸덩어리 같은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항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개항 불가론을 주장을 하고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상소문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죠. 자, 저들의 물화는요, 지나치게 사치스럽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물건들, 문물들 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놀이이고, 되게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양이가 무궁한 데에 반하여 우리의 물화는요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 땅에서 나는 것이고 유한한 것.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건 뭐 후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가져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들과 교환할 게 뭐예요? 쌀 이런 거잖아요. 이러니까 좀 유한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지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물화와 교역을 하면 우리의 심성과 풍속이 패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심성과 풍속이 변하게 된대요. 불과 몇 년 안가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하여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에 따라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거다. 사치스러워서 나라가 망했네요. 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80년대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조선 책량이 유포되죠. 그러면서 이만송, 홍제학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조선 책량 유포와 개화 정책에 있어서 반발을 하고요. 영남만인서와 개화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교과서 49쪽이라 했는데 같은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교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원래 이제 교과서 내용을 또 정리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대개 서양의 학문은 천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소멸시키면서 시킴이 심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양 물건은 태반이 음탕하고 욕심을 유도하며 탐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강상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천지를 거역하게 하는 것들이래요. 네, 서양 문화와 학문은 귀로 들으면 창자가 띠뜨리고요. 이렇게까지 되나 싶죠. 네, 또한 십자가의 상을 받들지 않는다 해도 예수교의 책을 읽게 되면 성인에게 죄를 얻는 겁니다. 세상이다. 되게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더라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90년대는 또 우리가 또 앞으로도 볼 내용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요, 일본의 침략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단말력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90년대는 하나의 항일운동, 우변운동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상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중화와 우랑캐 인간의 짐승이 구별이 되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 머리가 이제 만번 갈라질 정도 상투는 한 번 잘릴 수 없고 점점점점 해서 정도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이 위정석사 운동 한계점은 무엇인가?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조선 왕조의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개화 추진에 조금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모군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하면서 우리 서양 후연법들이 등장을 하죠. 서양 후연법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신식군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에 있었던 구식군대들에 대해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구식군대는 차별 대우를 받고요. 또한 일본 상인들이 침투해오고 양곡 유출을 무제한으로 해가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으로 구식 군인들은요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 봉기의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일본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 와중에 민중들이 이 봉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시정권의 고관과 왕궁을 습격을 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군대 즉 민시정권이 이를 청나라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가 들어와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연도는 이모년이었기 때문에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과 이 경과. 자,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와 영향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감sab이 다시 심화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청나라는요 외교 고문을 파견을 합니다. 조선에 외교 고문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 외국인이에요. 마젠창이라든지 멜렌더로프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교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청나라는요 경제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 조약 내용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들의 특권이 허용이 되고 종주국과 속방관계의 종속적인 내용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또 일본은요, 자신들의 이제 공사관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또 재물보호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일본인 경비병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배상금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씨 정권의 친정 정책이 심화되고요. 네. 자, 의의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조선 민중들이 외세 침탈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한 최초의 투쟁이었다.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상민수륙 무역장정의 주요 내용 좀 살펴볼게요. 1조,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네, 청나라의 이제 북양 대신 신하와 조선 국왕이 같은 위치를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우리나라가 또 다시 우스운꼴이 됩니까? 그렇죠? 조선에서 청의 상무위원회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상무위원이라고 해서 또 이런 사람들에게 치외법권 인정해주고요. 청국 윤선의 항로개설권, 청국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권 및 조선 국방 담당권을 허용한다. 즉, 되게 종주권과 속방관계의 종속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또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신정변인데요. 자, 개화 정책 추구. 네. 자, 방문국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신문이 이 방문국은 한성숭보를 발행하고요. 네, 우정국, 우체국의 전신인 거죠. 네, 우체국이 설치가 되는, 우정국이 설치가 되고요. 일본의 유학생들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신식군대 양성을 시도하는 그런 배경 보이고요. 일본 차관이 도입을 실패하고 민시정권 탄압 등으로 인해서 개화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민시정권의 개화당을 탄압을 하고, 자, 청군의 일부가 철수합니다.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철수하고요. 일본 공사에 지원의 약속을 해주면서, 자, 우정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하면서, 자,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14개주 정강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3일 만에 이 개혁은 끝이 나고, 주도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또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성조약. 그래서 일본과 조약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신축 비용을 부담하는 한성조약과 이 당시에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두 나라의 공동으로 군대를 철수하자. 그리고 군대 파병할 때는 서로 사전 통보하자라는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 결과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고요. 개화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실패 원인 보시면, 자, 개화, 청군의 개입, 개화 세력의 기반이 약했고 일본의 의존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관료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개화할 수 있었던 장면이 끝이 나게 되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14개조 정강 내용과 목표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을 빨리 기고시키고 종래 청에 대한 해왔던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청에 대한 사대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었고, 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이 능력에 따라 관리를 명한다. 그래서 양만 중심의 정치 체제와 신문제를 없애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그래서 국왕의 전제 정치와 외척의 국정 간섭을 막고 내각제도를 즉 설립을 해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족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막고 국가재정 확보하기 했었고, 또 모든 재정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호조가 국가 재정을 관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정치면에 있어서 자, 청나라와의 있었던 4대 외교를 창산하고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하고자 했었고, 문벌을 타파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해서 이 봉건적인 신분제도 철폐하고자 했어요. 네, 그리고 가보개혁 볼게요. 가보개혁은 자, 독립협회 활동에서 자,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가보개혁, 독립협회 활동,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근대화 운동의 선구였죠. 그러나 일본에 너무 의존적이었고 국방력 강화와 토지제도 개혁에 소홀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자, 긍정적인 평가는 갑신정변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의 선구로서 국민 주권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었고, 위로부터 개혁 시도와 일본과의 결탁은 당시 상황에 없을 수 없었다라는 입장과, 부정적인 평가는 확고한 근대사상 정립 없이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변이다. 그러니까 그죠? 뭐랄까, 그냥 정권을 얻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 끌어들인 것도 잘못이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한계를 지녔고, 결과적으로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면서 개화운동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외세지배에 촉진시킨 측면이 더 크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가? 청일 간의 침략적인 대립에 러시아, 영국이 가담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요,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요, 상민 수륙 무역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침략이 본격화되고, 일본은요, 청에 비해서 정치를 열세했기 때문에 경제적 침략에 주력합니다. 러시아는요, 주로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고요, 주로 미력을 추진을 하는데 청나라의 파괴로 실패합니다. 영국은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거문도를 강제 침탈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퍼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거문도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선 내에서는 우리는 그냥 중립국이 되자라는 중립화론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사람인 부들러라든지 유기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중립화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입니다. 자, 개혁의 배경 보겠습니다. 자, 농민군은요, 개혁을 요구하면서 자, 국왕과 온건계합파들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무엇을 설치하냐? 자, 이게 뭐가 눌려버렸네. 그래서 다시 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서 무엇이 설치되냐? 그렇죠?
가보 개혁으로 인해서 무엇이 설치되는가? 이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합쳐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네. 잠깐만요. 자, 무엇을 설치한다? 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적으면 자,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일본의 내정개혁을 강요하면서 침략 기반을 조정하고 교정청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치하는가? 군국 기무처가 설치돼요. 군국 기무처가 설치 기무처 맞지? 기무처 너무 글씨 엉망이다 그쵸? 네. 기무처가 설치가 되더라. 자, 개혁 전개 보겠습니다. 자, 1차 가보개혁. 그죠? 1차 가보개혁 특징 보시면, 온건개혁화가 주요한, 자, 주도한 김홍직 내각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추진하고요. 갑신정변 정강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 왕실 정부 사무가 분리되죠. 그래서 6조에서 8아문이 되고요. 경무청이 신설되고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이 일원화되죠. 그래서 은을 화폐의 기본으로 쓰고요. 도량형이 통일이 되고 조세가 돈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내는 건 돈으로 내자라고 하고요. 자, 신분제가 철폐되고 고문과 연자법 이런 것들 폐지됩니다. 그리고 일찍결혼은 조혼 금지되고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보시면 2차 가보개혁은요. 박영효와 김영집 연립내각이 성립이 되면서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돼요.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고 홍범 14조가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박영효와 개혁을 주도합니다. 자, 이들은요 내각제도를 실시하고 지방관 권한이 축소가 되면서 이게 되고요. 지방제도가 8도에서 23부 전국이 23부가 되는 모습 볼 수 있겠고 사법권의 독립으로 인해서 재판소가 이때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외국어 학교 관제가 공부가 됩니다. 군제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보시면 되겠고 배일정책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 세력이 약화되면서 개혁을 주도했던 박영우가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건계합파와 칠러파의 연립내각 성립으로 인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폐지되고 배일 정책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일미사변이 이루어지죠. 자,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면서요. 자,
이 시해가 당하고 이 이후에 친일적 성격이 강화된 김홍집 내각이 집권을 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는 아간 파처라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개혁이 중단됩니다. 이 당시에 건양이라고 해서 연호를 사용하고요.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되고 이 당시에 단발령과 태양력, 즉 양력이 사용되고 종도법이 실시되고 소학교가 설치되고 우편사무가 실시됩니다. 자, 그런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일본에 의한 반일 감정과 그리고 반정부 개혁이 개혁 감정이 고조되면서 을미의병이 터지게 되더라. 을미의병까지의 흐름도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 개혁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제가 개국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양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을 선언을 하고요. 왕실과 정부의 사무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치 실권을 내각이 장악하고 국왕의 전제권이 제한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거 제도가 해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분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가 실시가 되고요. 사법권이 독립이 되죠. 그래서 체포, 구금, 재판 업무는 경찰관과 사법관만이 담당을 하고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행정권만이 담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이 탁지부라고 하는 부서가 일원화되고요. 재정과 관련된 거는 탁지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왕실과 정부의 재정이 분리가 돼서 국가재정 정비의 역점. 그리고 은본위 화폐제도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는 이제 돈으로 내자, 은으로 된 화폐로만 내자라고 해서 조세 감납제가 형성이 되고요. 조세 법률주의 그리고 조세는 이제 법에 따라서만 내게 되고 그리고 도량령이 개정 통일화가 됩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없어지고요. 양반과 평민계급이 깨지면서 공사노비제도도 없어지게 되고요. 인신매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되고 고문과 면자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한계라고 한다면 군사제도 개혁이 소홀해져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소홀화되고요.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평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시면 조선의 개화 세력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조선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추진해주죠.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는 하나의 근대적인 개혁이었고요.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강요됐었고,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민중과 좀 떨어지는 개혁이었다.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흐름을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